안녕하세요. 저는 남들보다 배움은 조금 부족하지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학력이 고졸도 아닌 중졸인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픈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왜 중졸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많이 주셔서 가난한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방직 공장에 다니시던 저희 엄마는 가끔씩 일이 끝나고 떡볶이랑 순대를 사오실 때가 있었어요. 저희 삼남매는 엄마 손에 들려있는 떡볶이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우와, 떡볶이랑 순대다.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아이고, 그러다가 치알라. 엄마가 다음번에 또 사다 줄 테니까 허겁지겁 먹지 말고 꼭꼭 씹어서 먹어.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 되면 호들자루를 가지고 뒷산에 가서 눈썰매를 타기도 했어요. 엄만 저희가 추울까봐 보온병에 따뜻한 코코아를 넣어서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걸 한 잔씩 따라 마실 때마다 온몸이 따뜻하게 풀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화목했던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밝게 웃으시던 저희 엄마가 어느 날부터 표정이 없어지고 집에서 멍하니 앉아 계실 때가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제가 뒤척이다가 잠깐 깬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나가보니 저희 엄마가 혼자 쭈그려 앉아서 훌쩍이고 계시는 겁니다. 엄마, 왜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진짜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요. 방금 전까지 울고 있는 거 다 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그러자 저희 엄만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대답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혜야, 엄마가 우리 선혜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요즘에 정신이 좀 없어서 널 많이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그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 마음에 다음날 아빠한테 몰래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엄마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여보,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요즘에 밥도 잘 안 먹고 살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만 아빠가 아무리 물어봐도 계속 아무 일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건 저희 가족을 걱정시키기 싫어했던 엄마의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12살이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나날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던 저희 엄마가 결국엔 스스로 생을 마감하시고 만 거였어요. 엄마의 유서엔 이런 내용이 써 있더군요. 여보, 너무 미안해. 나 이제 다 내려놓고 편해지고 싶어. 나 사실 그동안 당신한테 말을 못했지만 너무 힘들었어. 공장에 출근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끔찍한 지옥이었거든. 엄마의 유서엔 엄마가 그동안 공장에서 당했던 일들에 대해 자세한 상황이 써 있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 이 모든 일의 발단은 엄마가 일하는 공장의 작업 반장이었던 김땡땡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반장은 저희 엄마가 유부녀에 자식이 셋이나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찝쩍거렸대요. 인숙 씨, 다음번에 나랑 진하게 술이나 한잔하지.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말고 딱 둘이서만 말이야. 네? 반장님이랑 저랑 둘이서만요?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요. 곤란하긴 뭐가 곤란해? 이참에 우리 둘이서 애인하면 좋잖아. 그럼 언제까지 남편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려고 그랬어? 인생 딱 한 번인데 서로 즐기면서 살아야지. 반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말 너무 불쾌하네요. 다음부턴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김 반장은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 엄마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엄마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졸졸 따라오더니 엄마의 손을 덥석 잡고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인숙 씨, 집에 가지 말고 나랑 어디 좋은 데 좀 가지.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면 너무 재미없잖아. 반장님, 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자꾸 거절하니까 기분이 나빴는지 그때부터 김 반장이 직원들한테 지시해 엄마를 따돌리기 시작했다더군요. 한 번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김 반장이 직원들한테 다 들리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다들 일 똑바로 해. 저기 있는 김인숙이처럼 설렁설렁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 더럽게 일 못하는 김인숙한텐 앞으로 사람 대접 해주지도 말어. 알았어? 그날 이후로 공장 직원들은 엄마가 지나갈 때마다 어깨로 툭툭 치기도 하고 엄마가 먼저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을 안 해줬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점심을 먹을 때도 아무도 엄마 옆에 안 앉으려고 했대요. 심지어 김 반장은 밥을 다 먹고 지나가면서 입 닦은 휴지를 일부러 엄마 식판에 던졌다고 하네요. 아우, 마침 여기에 쓰레기통이 있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저희 엄마가 너무 서러워서 김 반장을 찾아가 따졌지만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김 반장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보자고 했을 때 받아들였어야지. 넌 이미 기회 끝이야, 끝. 날 무시했으니까 너도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 외에도 제가 사연에 차마 적을 수 없는 더 심한 일들도 많이 써 있었습니다. 엄만 유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여보, 내가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 내가 입이라도 뻥끗하면 그 인간이 공장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날 잘라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게다가 그 인간이 발이 넓어서 내가 다른 공장으로 옮겨도 일 못하게 이상한 소문 퍼뜨린다고 했단 말이야. 나 우리 애들 바꾼기기 싫어서 어떻게든 참고 다녀보려고 했어. 그런데 이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이 완전히 박살나서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여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선태가 엄마가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어. 사랑하는 우리 가족 먼저 떠나는 날 부디 용서해줘. 유서를 읽은 저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건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아빤 그 유서를 보자마자 바로 엄마가 다니던 공장에 찾아가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하지만 엄마의 유서만으론 아무런 소용도 없었어요. 벌써 35년 전이라 그땐 CCTV도 없었고 공장 직원 모두가 김 반장 편이라서 엄마의 억울함을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아빠는 저희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시더군요. 세상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게 말이 돼? 힘없는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도 그냥 참아야 되는 거냐고. 아빠, 울지 마요. 아빠가 우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선혜야,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야 엄마가 그런 일을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저는 그날 아빠랑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마의 장례식이 끝난 지 8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엄마랑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라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김 반장 그 인간이 저희 공장에서 입김이 좀 세거든요. 직원들한테 잘리기 싫으면 자기 말 들으라고 하는데 다들 사는 형편이 안 좋다 보니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왜 이제 와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사실 저 언니 장례식장에 조용히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언니 영정사진을 보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언니 편 들어주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앞으로 증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들 전부 다 경찰에 얘기할게요. 그렇게 저희 아빠는 그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직장 동료 3명 정도를 더 설득을 해서 증인으로 나서게 해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김 반장이 저희 엄마만 괴롭힌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엄청 괴롭혔대요. 게다가 전에도 다른 여직원한테 찝적대다가 그 직원이 병을 얻어 그만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해 다른 직원들까지 전부 증언을 쏟아내며 결국 김 반장은 회사에서 잘리고 구속이 되고 말았어요. 공장 측에선 김 반장 개인의 일탈로 생각하고 저희한테 도의적으로 작은 보상만 해주고 끝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엄마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턴 아빠가 혼자서 저희 3남매를 키워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제가 엄마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죠. 동생들 밥 챙겨주는 것도 제가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선이야, 선태가 밥 먹자. 에이, 오늘도 김치하고 간장이야? 누나, 나도 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선택이 너 자꾸 반찬 투정 부릴래? 아빠가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철없게 굴 거야? 알았어, 미안해. 다음부터 반찬 투정 안 하면 되잖아. 아휴, 그래. 나도 화내서 미안해. 얼른 먹자. 밥 식겠다. 제가 도맡아서 동생들을 챙기다 보니 아빠는 항상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제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항상 저희 3남매를 생각하셨어요. 가끔씩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방에 와서 저랑 동생들한테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가시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비록 엄만 일찍 떠나고 세상에 없으셨지만 아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추석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가 이맘때쯤마다 미리 벌초를 하러 시골에 가셨거든요. 그날도 고모랑 같이 벌초를 하신다고 가셨는데 갑자기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고모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혜야, 지금 얼른 병원으로 내려와라. 고모가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라도 타고 얼른 내려와. 왜요? 무슨 일인데요? 네 아빠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다. 아까 벌초하다가 벌에 쏘였는데 점점 어지럽고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하더니 바닥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 네 아빠 지금 위급한 것 같으니까 얼른 내려오거라. 얼른. 그 말에 저는 동생들까지 데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시골이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라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병원에 도착해보니 저희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알고 보니 벌이 5단에 들어가서 수차례 쏘였고 알레르기 반응까지 더해져서 그렇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아빠가 우릴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었잖아요. 항상 우리한테 좋은 말만 해주시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빠가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아빠, 제발 가지 마요. 네? 그렇게 저는 17살의 나이에 아빠까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때 학교 친구들이랑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학교에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장례비도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학교와 좋은 선생님들이었죠. 하지만 앞으로 아빠 없이 살아갈 세월이 걱정되더군요. 아빠의 유일한 피부치였던 고모도 힘들게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 셋을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던 전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묻힌 산소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저 학교 그만두고 공부 포기할게요. 이제 엄마 아빠도 없고 내 동생들한테 남은 건 나뿐인데 맞이인 내가 당연히 책임져야죠. 제가 엄마 아빠 대신 동생들 꼭 돌보겠다고 약속할게요. 그렇게 저는 학교에 자퇴서를 내고 17살의 나이에 소녀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처음엔 전단지 알바로 시작했는데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붙이려니까 다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가끔씩 동생들이 학교 마치고 와서 전단지 붙이는 걸 도와줄 때마다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식당에서 서빙 알바도 했었는데 한 번은 서빙을 하다가 그릇을 엎는 바람에 사장님한테 엄청 혼난 적도 있었어요. 아유,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릇도 깨지고 음식도 다 버려버렸잖아. 내가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저는 그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너무 무서웠지만 꾹 참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견뎌내야 동생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들은 제가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대문 앞에 나와서 절 기다려주더라고요. 뭐야, 또 여기 나와 있었어? 나 안 기다려도 된다니까 그러네. 에이, 우리 동네가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깜깜하잖아.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 누나 혼자 집에 오려면 무서울 텐데 누나가 잘 오고 있는지 우리가 지켜보기라도 해야지. 아이고, 역시 우리 동생들밖에 없네. 내가 너희들 때문에 기운이 펄펄 난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진 거예요. 정전인가 싶어서 동생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갑자기 그 순간 불이 탁 하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손에 든 동생들이 노래를 시작하더군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니 누나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너희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너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언니가 우리한테 학교에서 기죽지 말라고 용돈 조금씩 줬었잖아. 그거 모아서 언니 생일 케이크 한번 사본 거야. 아참, 내가 미역국도 끓여봤는데 얼른 와서 먹어봐. 동생들은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미역국까지 끓여서 제 생일상을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동해서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동생들이 차려준 생일상을 맛있게 먹고 있던 그때 남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가지고 꼭 누나 책임질게. 아이고, 누가 누굴 책임진다는 거야? 너희들 아까림나 잘해. 난 너희가 잘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이니까. 알겠지? 제 동생들은 둘 다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동생들을 대학에 보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잠을 4-5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었어요. 20살이 되어서부턴 공장에 다니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 여동생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남동생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물론 저 혼자서 동생들 대학 등록금을 다 내기엔 부족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동생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세무사가 되었고 남동생도 여러 번의 도전 끝에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남동생이 대기업에 합격한 그날 셋이서 부둥켜 안고 방방 뛰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주말에 동생들과 함께 부모님의 산소에 내려가선 공손하게 절을 올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내 동생들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 기억하시죠? 저 그 약속 빈말 아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지켰다고요. 엄마, 아빠, 우리 선이랑 선택이 진짜 대견하지 않아요? 다른 집 자식들 하나도 안 부러운 멋진 애들이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까부터 울먹거리던 남동생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누나, 우리 중에 제일 대견하고 대단한 건 바로 누나야. 누나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지도 못했을 거야. 누나, 우리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누나 혼자 고생시켜서 너무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방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우리 딸 고생 많았다고 마음속으로 말씀해 주셨어. 난 그거 한마디면 충분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알았지? 남동생 그 이후에도 한참이나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더군요. 여동생도 옆에서 고맙다며 저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줬어요. 그렇게 남동생까지 어엿한 직장인이 되고 그 어렸던 삼남매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밥 굶을 걱정하는 건 옛날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30대 중반에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았지만 되게 순박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첫 만남이라고 레스토랑에 가서 고기를 써는데 둘 다 영 어색한 거예요. 남편이 버벅거리며 고기를 써는 모습을 보고 제가 웃음을 터뜨리자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 사실 전 이런 것보단 토속적인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이 나이 먹고 스테이크 하나 제대로 못 써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좀 민망하네요. 어머, 저도 이런 것보단 한식을 좋아하는데. 정말요? 와, 그럼 다음번엔 저랑 같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이런 건 영 느끼하고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남편은 중졸인 저한테 편견도 없고 정말 소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과 마음이 잘 맞아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정말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제 사정을 미리 남편한테 들어서 알고 계시던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동생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학교를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동생들 생각하는 마음이 참 컸나 보네요. 이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 우리가 부모나 마찬가지니까 이젠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우리한테 다 얘기해요. 알았죠? 전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고 동생들한테도 결혼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동생들이 저한테 할 말이 있다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결혼 축하해. 이제 우리 걱정은 하지 말고 형부랑 행복한 가정 꾸리면서 살아. 그래 누나, 우리 이제 어린애 아니니까 앞으로 매형한테만 잘해. 누나도 누나 인생 살아야 되잖아. 아참, 우리가 누나한테 결혼 선물로 줄 게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동생들은 둘이서 속닥속닥거리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군요. 그러더니 둘이 동시에 저한테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짜잔! 이게 바로 누나 선물이야. 누나, 얼른 통장 확인해봐. 동생들이 보여준 화면은 바로 휴대폰 이체 내역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휴대폰에 딩동 하고 알림음이 울리더니 은행 어플에서 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해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동생들이 각각 1억 원씩 저한테 자그마치 2억 원을 송금한 겁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게 다 뭐야? 이 큰 돈을 왜 나한테 보내는 거야? 언니, 언니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세월이 얼만데 우리가 이 정도도 못 해주겠어? 언니가 그 어린 나이에 우리 책임진다고 언니 인생을 갈아 넣었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 나 이거 못 받아. 내가 도로 송금해 줄 테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 하지만 동생들은 계속해서 저보고 그 돈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둘이서 6,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을 저한테 다 준다고 하니까 너무 미안했어요. 아무리 직업이 세무사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모으려면 아끼고 아껴야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동생들의 고집이 너무나 완강해서 저는 결국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휴, 내가 너희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이 돈으로 너희 필요한 데나 쓰지.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니?
결국 저는 동생들의 응원과 지원 덕분에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동생들 덕분에 행복했지만 결혼 후에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덕분에 더 행복했어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동생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직업이 치과 의사였는데 성격도 정말 자상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갔다가 김치전을 부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그걸 먹더니 엄지를 척하고 올리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형수님이 부친 김치전 완전 죽이는데요. 이거 완전 막걸리 안주구만. 형수님 손맛이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시동생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이구, 김치가 맛있으니까 김치전도 맛있는 거야. 그 김치 내가 담근 거구만. 그럼요. 원래 재료가 맛있어야 음식이 맛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도련님은 맨날 저만 칭찬하시고 아주 제가 민망한 지경이라니까요. 제가 결혼 2년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시동생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와, 나 그럼 이제 작은 아빠 되는 거예요? 아싸, 신난다. 형수님, 필요한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세요. 저 우리 조카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너무 다정한 성격이라 싸울 일도 거의 없고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째도 아들을 낳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대기업 화장품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시동생이 워낙 김치를 좋아하니까 시어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주신다면서 김장때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김치를 담그는 건지 소꿉놀이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대충대충 하더니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귀찮아. 다들 너무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런 데다가 노동력을 낭비해요? 마트 가면 손쉽게 사다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완전히 미련한 짓이에요. 동서, 김장하는 게 미련한 짓이라니. 어머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동선 하기 싫으면 저리 가. 어머님이 가족들 챙겨주신다고 재료들 바리바리 사서 열심히 담그시는 건데 그걸 그렇게 무시할 거면 그냥 배우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알았어? 그러자 동서는 입을 삐죽거리며 거실에 가서 혼자 TV를 보더군요. 하기 싫은 것까진 알겠는데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시댁에 모였는데 동서가 조만간 유럽 여행을 갈 거라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대학교 때 유럽에 배낭여행 갔었는데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는 거예요. 전 살면서 대학 시절이 제일 즐거웠어요. 미팅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얼마나 좋았는데요. 아참, 형님은 어느 대학 나오셨어요? 나? 갑자기 그건 왜? 아니, 형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명문대 출신이거든요. 형님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오셨는지 궁금해서요. 나 대학교 안 나왔는데? 뭐라고요? 그럼 고졸이에요? 아니, 나 고졸 아니야. 그럼 전문대 졸업했어요? 그것도 아닌데. 네? 형님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고졸도 아니고 전문대 졸업도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요? 나 중졸이야. 고등학교 때 자퇴했거든. 아니, 말도 안 돼. 형님,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거 맞으세요? 아니, 형님 나이에 중졸인 사람이 어딨어요? 어디 뭐 못 사는 나라에서 살다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동서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도 중졸이다. 중졸이 뭐가 어때서? 중졸이면 뭐 안 되는 법이라도 있냐? 뭐야, 어머님도 중졸이셨어요? 전 몰랐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중학교만 졸업할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깔깔대면서 비웃고 있어? 네 형님이 어릴 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동생들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자퇴한 거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난리야? 대학만 나왔으면 다야? 알았어요. 왜 저한테 무섭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이, 진짜 어머니 무서워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네. 저도 동서한테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크게 혼내주시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한번 따끔하게 혼이 났으니 다음부터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제가 직접 요리를 해서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자 동서가 시아버지한테 돈 봉투를 하나 건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 전 이런 거 못하니까 돈으로 때울게요. 요즘엔 돈이 최고인 거 아시죠? 형님은 능력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지만 저는 능력이 좋아서요. 동서,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몸으로 때우다니. 그러는 동서야말로 정성이 없어서 돈으로 때우는 거 아니야? 그러자 저희 남편도 동서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재수씨, 말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굳이 그렇게 분위기를 흐려야겠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아다르고 어다른 거 모르냐고요? 동서는 저랑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동생과 시부모님한테도 각각 한 소리씩 들었습니다.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욕을 먹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댁에서 다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하필 건강 프로였어요. 몸에 좋은 음식이나 영양제 같은 게 나오길래 시어머니랑 같이 맞장구 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서가 또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형님, 지금 저걸 믿어요? 저런 거 다 영양제 같은 제품 팔려고 방송에서 짜고 치는 거예요. 하긴 무식한 사람들이 저런 선동에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럼 지금 나랑 어머님이 무식하단 얘기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저런 거 다 PPL인데 그것도 모르고 속아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저거 산다고 했어? 그냥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참고하는 거지. 동서, 제발 그 말 좀 가려서 해. 말을 할 때 상대방 기분을 좀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고. 하지만 동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큰애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동서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우주 일반 유치원 들어갔다면서요? 왜 영어 유치원은 안 보내요? 하긴 엄마도 영어를 못하는데 자식만 영어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겠다. 형님은 우주가 유치원에서 제대로 배우는 건지 안 배우는 건지 확인도 못할 거 아니에요. 난 나중에 우리 애 낳으면 영어 유치원 보내야지. 내가 영어를 잘하든 말든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동선 그렇게 영어 잘하면 나중에 자식 낳아서 영어 유치원 보낼 게 아니라 동서가 직접 가르치면 되겠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면서 남의 속 긁지 말고 동서 자신이나 신경 써. 알겠어? 하지만 그 이후에도 동서의 개념 없는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매번 화를 내고 시부모님도 몇 번이나 동서를 혼냈지만 그 태도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저희 큰아들이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설 명절이라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랑 남편, 시동생은 잠깐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고 여자들끼리만 집에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그때 당시 학습지를 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 학습지를 가져가서 거실에서 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서 학습지를 푸는 걸 도와줬어요. 우주야, 이렇게 맨 뒤에 있는 숫자부터 더해가는 거야. 알았지? 더했을 때 10이 넘으면 그 앞에 있는 숫자에 1을 올려주면 되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서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와, 형님, 덧셈 뺄셈도 잘하시네요. 하긴 그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다 하긴 하는 거니까. 동서 내가 이런 것도 못할 줄 알았어? 나 그래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렇게 계산도 빠르고 똑똑하신 분이 왜 중졸밖에 못하셨을까? 얘 우주야, 너희 엄마 쪽팔리게 중학교만 졸업한 거 알지? 그러니까 너넨 아무리 못해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야 된다. 너네 엄마처럼 가난하게 안 살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네 엄만 공부 안 해서 공장 다니고 있잖아. 저는 동서의 말을 듣고 정말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한 걸로도 모자라 어떻게 저희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기도 전에 저희 아들이 먼저 나서서 동서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 작은 엄만 공부 많이 해서 똑똑해요? 그럼 당연히 똑똑하지. 난 좋은 대학 나와서 회사도 좋은 데 다니고 있는데? 그럼 작은 엄만 똑똑하니까 자기 분수를 알라는 말도 알겠네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보니까 작은 엄만 분수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솔직히 말해서 작은 엄마가 학교를 더 많이 나온 거 빼곤 우리 엄마보다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뭐야? 내가 너희 엄마보다 잘난 게 없긴 뭐가 없어.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는데요? 작은 엄마는 얼굴도 우리 엄마보다 못생겼잖아요. 작은 엄마 눈이랑 코랑 성형수술한 거 다 알아요. 수술해도 저 정도면 수술하기 전에 훨씬 더 못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엄만 키도 땅꼬마잖아요. 우리 엄마보다 한 뼘은 작으면서. 뭐? 나보고 땅꼬마라고? 키가 작으면 좀 어때서? 작은 엄만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우리 엄마보다 요리도 못하잖아요. 지난번에 작은 엄마가 집에서 구운 쿠키 먹고 너무 맛이 없어서 뱉을 뻔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이 성일 보였을 때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먹은 거예요. 대학교 나와도 그런 거 하나 못하면 뭐하러 나와요? 우리 엄만 중학교까지만 졸업했지만 작은 엄마가 할 줄 모르는 음식도 엄청 잘하고 엄청 예쁘고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작은 엄마,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건 바로 인성이에요, 인성. 작은 엄만 공부는 많이 했지만 인성이 나쁘기 때문에 중졸, 아니 초졸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요. 뭐야? 내가 무슨 초졸보다도 못하다고 그래. 맞잖아요. 아무리 학교 많이 나오고 똑똑하면 뭐예요? 인성이 나쁘면 결국엔 사람들이 다 멀리하고 외톨이가 될 텐데. 전 엄마한테 가족끼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가족한테 허물이 있어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감싸줘야 된다고 배웠다고요. 그런데 작은 엄만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까 알고 보면 우리 중에 제일 머리가 나쁜 거 아니냐고요. 전 작은 엄마처럼 못된 사람은 작은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동서는 저희 아들의 말에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벌벌 떨더군요. 한참이나 어린 10살짜리 애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 그럴만도 했겠죠. 그런데 그때 주방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거실로 오셔서는 동서한테 호통을 치시더군요. 아휴, 우리 손주가 너보다 100배 낫다. 어쩜 10살짜리도 아는 사람의 기본 도리를 40도 넘은 네가 하나도 몰라. 왜 어린애한테 한 소리 들으니까 쪽팔리고 창피하니? 그러게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 네 형님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교까지 포기하면서 동생들을 보살폈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무시하고 막말을 하냐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장난친 건데. 장난은 개뿔. 듣는 나도 이렇게 기분이 나쁜데 네 형님이 그걸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겠냐? 잔말 말고 가서 네가 먹은 거 설거지나 해라.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네가 먹은 건 치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자 동서는 울먹거리면서 설거지를 하러 가더군요. 저는 저희 아들이 동서한테 할 말을 따박따박 했던 게 너무 놀라워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우주야, 너 아까 뭐라고? 작은 엄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너 그런 말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거야? 엄마, 저 10살이거든요? 10살이면 다 큰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10살짜리들도 유튜브도 다 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저 책도 많이 읽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많이 본다고 해도 저희 아들이 그렇게 말을 잘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 대신 나서서 싸워준 아들한테 너무 고맙고 기특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설거지를 다 하고 와서는 저한테 쭈뼛거리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형님, 아까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전 그냥 장난친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질 줄은 몰랐네요. 동서, 난 동서가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보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벌이도 좋고 좋은 집에 살면 된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동서가 가진 걸 욕심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니,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다 형님만 예뻐하시잖아요. 맨날 형님만 잘한다 잘한다 해주시고 저한테는 잔소리만 하시니까 시댁에 올 때마다 눈치가 보인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 그렇게 동서가 평소 행동을 똑바로 했어야지. 가족들끼리 도울 건 좀 돕고 존중할 건 존중하고 말 한마디라도 예의 바르게 하면 좀 좋아?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중립적인 분들이신데 오죽하면 동서한테 그러시겠어? 죄송해요. 전 평생 이렇게 살아와서 이게 잘못된 건 줄도 몰랐어요. 제가 더 노력하고 잘했어야 됐는데 형님 탓만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동선 그제야 저한테 제대로 사과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사과하라고 시키신 것 같긴 했지만 그래도 억지로 사과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아까 자리에 없던 시아버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시동생에게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걸 들은 시동생이 동서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신 형수님한테 또 그랬어? 내가 그놈의 입 좀 조심하라고 그랬지? 도대체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우리 형수님 진짜 착하고 좋은 분이야. 당신처럼 좋은 대학은 못 나왔지만 정말 존경할 만한 훌륭한 분이시라고. 그러자 저희 시아버지께서도 동서한테 크게 화를 내시더군요. 작은 애 너 보자 보자 하니까 이제 도를 지나치는구나. 고졸이든 중졸이든 네 형님은 형님이야. 네가 뭔데 그런 걸로 네 형님을 무시해?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애였냐? 죄송해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귀하게만 자라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성도 못 배우고 개념 없이 살았었나 봐요. 가족들이 전부 다 형님만 예뻐하시니까 그냥 질투도 나고 부러워서 골탕 좀 먹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도 잘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서운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제가 아버님 생신 때마다 생신상 차려드리는 대신 용돈 100만 원씩 드린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저도 그거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제 딴엔 제가 음식을 잘 못하니까 돈으로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누가 힘들게 번 돈인 거 몰라? 사람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네가 칭찬받고 싶어서 네 형님을 까내리고 무시하니까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잖아. 네 형님은 너만큼 큰 금액은 아니어도 용돈도 챙겨주고 정성 들여 생일상도 차려주는 애야. 그런데 넌 네 형님한테 뭐라고 그랬어? 돈 없고 능력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그랬지? 네가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네가 하는 짓이 예쁘게 보일 수가 없는 거야. 게다가 너 평소에도 네 형님 무식하다고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무시했잖아. 잘못했어요, 아버님. 저 앞으로는 진짜 안 그럴게요. 형님이 저보다 가방끈도 짧은데 뭐든지 다 잘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약올라서 그랬어요. 저 이제 앞으로는 절대 형님한테 막말하지 않을게요. 제가 먼저 나서서 배우고 형님처럼 되려고 노력할게요. 동서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계속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동서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지금이라도 이렇게 반성했으니 됐다. 나랑 네 시아버지도 널 미워해서 그동안 잔소리를 했던 게 아니야. 네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랬던 거다. 그러니 앞으로는 지금 이 마음 변치 말고 네 형님이랑 잘 지내도록 해라. 그리고 큰애야, 너도 작은애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네가 형님으로서 잘 챙겨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면서 그렇게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자.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동서가 반성했다니까
저도 더 이상은 이 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러자 동서는 시어머니한테서 떨어지더니 갑자기 저를 와락 끌어안더군요. 형님, 저같이 못난 애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 앞으로는 형님한테 진짜 잘할게요. 그리고 우주야, 작은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 앞으로는 절대 너희 엄마 무시하고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동서가 저희 큰아들한테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작은 엄마가 그 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 제가 지켜볼 거예요? 한 번만 우리 엄마한테 또 그러면 그땐 작은 엄마가 아니라 아줌마라고 부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아줌마? 알았어. 내가 아줌마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그 약속 무조건 지킬게. 저희 남편도 동서한테 앞으로 서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며 잘 지내자고 하더군요. 동선 몇 번이나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아들 덕분에 동서를 용서하고 서로 마음에 있던 앙금을 풀 수 있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저희 아들이 저희 가족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이후로 저는 동서랑 계속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저희 아들이 무서운지 지금도 저희 아들이 뭐라고 할까봐 조마조마해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서가 자기네 회사 화장품을 저한테 선물해 준 적이 있었어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너무 무심했죠. 이거 진짜 좋은 건데 한번 발라보세요. 형님은 피부가 원래 고우시지만 좋은 화장품 바르면 더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 그래? 동서네 회사에서 만든 화장품이니까 내가 또 믿고 발라봐야지. 고마워, 동서. 동서 덕분에 내가 1년은 더 어려지겠어. 그런데 그때 제 아들이 제 옆에 딱 붙어서 동서를 계속 지켜보더라고요. 그러자 동서가 흠칫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주야, 왜 그렇게 무서운 눈을 하고 있어? 나 너희 엄마한테 못된 짓 하려는 거 아니야. 선물 주는 거야, 선물. 누가 뭐래요? 그냥 작은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선물 주시는 것 같길래 구경한 것 뿐이에요.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아휴, 난 세상에서 네가 제일 무서워 죽겠다, 얘. 네가 날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싶어서 간 떨어지는 줄 알았잖아. 저는 저희 아들한테 쩔쩔매는 동서의 모습을 보고 너무 웃겨서 깔깔 웃고 말았어요. 전에는 동서랑 이렇게 서로 웃을 일도 거의 없었는데 이젠 편하게 수다도 떨고 정말 좋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행복을 되찾은 시댁 식구들처럼 제 동생들한테도 좋은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결혼한 제 여동생이 얼마 전에 예쁜 딸아이를 하나 낳았거든요. 그리고 평생 일만 하면서 살던 제 남동생도 지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의 나이가 벌써 40대 중반인데 얼른 결혼해서 좋은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요즘에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에요. 처음엔 제가 중졸이라는 사실이 창피한 줄도 몰랐고 학력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중졸이란 이유로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거나 더 나아가 결혼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저희 아이들을 위해 꼭 검정고시에 합격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검정고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얘기했던 대로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학력이 아니라 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학력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